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고통으로 점철시켰던 그 몹쓸 인간들이 알고 보니 저희 장인어른과도 거의 철천지 원수 수준의 악연이 명명백백히 밝혀졌지만 저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저와 장인어른의 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필 규정, 인과응보, 결국 하늘과 승리의 여신께서는 저와 장인어른의 편이었습니다. 그자들은 자기들의 무덤을 스스로 파재겼고 결국에는 제가 놓은 덫에 빠져서 지난날 한마을의 주민들을 통째로 사지로 내몰았던 자신들의 죄값을 모두 치르게 되었거든요. 과연 그 몹쓸 인간들이 저지른 악행은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자들은 대체 어떻게 죄값을 치르게 되었을지, 그 모든 진실이 담긴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제 나이가 대여섯 살쯤 되었을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꼬마아이답지 않게 아주 진지한 고민에 빠져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 고민은 다름 아닌 나는 대체 누구이며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이었죠. 제가 그러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같은 동네에 사는 또래 친구들과 제가 분명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다들 자기 집에서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는데 유독 저 혼자만 고모님 댁에서 고모 그리고 고모부와 셋이서 살고 있었거든요. 물론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크게 부족한 부분 없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기는 했었습니다. 고모님과 고모부님께서 저를 아주 잘 보살펴 주셨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친부모님에 대한 고민을 두 분께 선뜻 터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기도 했어요. 부족함 없이 잘 보살펴 주시는 고모님이랑 고모부님께 신뢰되는 질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자신의 뿌리에 대한 질문과 고민은 인간으로서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기에 저는 제가 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부모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 늘 마음속으로만 애달파하며 궁금했었죠. 그런데 오히려 고모님께서 마치 그간의 제 마음고생을 훤히 다 알고 있으셨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더라고요. 재훈이 너 그동안 속으로 친부모님에 대해서 많이 궁금했었지? 부모님이 지금 어디 계시고 왜 너랑 같이 살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네, 저를 잘 보살펴 주시는 고모랑 고모부님한테는 죄송하지만 그래도 자꾸만 궁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굳이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자신의 뿌리를 궁금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고민일 테니까. 여하간 부모님이 지금 네 곁에 없다고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 같은 건 절대로 품지 말려무나. 너희 부모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늘나라에서 재훈이 너를 계속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그럼 설마 저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건가요? 그렇단다. 너희 엄마는 너를 낳다가 돌아가셨어. 평소에도 워낙에 병약한 사람이었거든. 그럼 저희 아버지는요? 아야, 그놈의 지긋지긋한 가난 때문이지 뭐. 이 고모는 고모부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너희 아버지는 사정이 많이 달랐거든. 우리 재훈이네 친가가 워낙에 가난한 집안이었어서 너희 아버지도 한평생 공사장에서 막일을 해가면서 생계를 이어오셨단다. 그러다가 그만 우리 재훈이가 태어나고 얼마 뒤에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 외동아들을 엄마 없이 혼자 키우려면 미리미리 돈을 많이 벌어두어야 한다면서 무리해서 일을 다니다가 그렇게 되어버렸지 뭐니. 네, 맞습니다. 제가 동네 친구들과는 다르게 고모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던 건 부모님께서 너무 일찍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이었어요.
평소에도 워낙 병약한 편이셨던 어머니께서는 우량아인 저를 낳다가 숨을 거두셨고, 아버지께서 외동아들인 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무리해서 공사장에 일을 다니다가 결국 참변을 겪게 되셨죠. 일이 그렇게 되자 고모님과 고모부님께서 혼자가 된 갓난쟁이인 저를 집으로 데려다가 키워주셨던 것이었고요. 특히나 고모님께서는 병원으로부터 사실상 불임에 가까운 난임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었고, 당연하게도 두 분 슬하에는 자녀가 없었기에 조카인 저를 데려다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고모님께서 그간 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지 않으셨던 것 또한 조카인 저를 배려해 주시는 마음에서였어요. 아직 한참 어린 조카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함구해 오셨던 거죠. 그랬던 고모님께서 저에게 먼저 부모님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동안은 우리 채연이가 충격을 받을까 봐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일절 꺼내지 않았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었지만, 어느덧 우리 채연이도 씩씩한 사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 부모님의 제사를 고모랑 고모부가 직접 챙기려고 해. 그래서 늦게나마 부모님의 이야기를 너한테 들려주는 거란다. 이처럼 저희 고모와 고모부님은 참으로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오갈데없는 갓난쟁이를 데려다가 잘 보살펴 주신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 부모의 제사까지 직접 챙겨주셨으니까요. 더욱이 고모부님 입장에서 저희 부모님은 직계가족도 아닌 터라 굳이 제사를 직접 챙기지 않아도 옆에서 누가 크게 뭐라고 꾸짖을 일도 없을 텐데, 그럼에도 저희 부모님의 제사를 챙겨주셨다는 건 고모부님의 인품이 얼마나 넓은지를 증명해주는 일화였죠. 하지만 어릴 적 저의 행복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8살이 되던 바로 그해, 고모가 기적같은 확률로 친자식을 출산하게 되던 바로 그날부로 저의 인생에는 아주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어요. 그동안 저를 애지중지 아껴주던 두 사람이 하루아침에 악마처럼 돌변했거든요. 물론 저 또한 업둥이 조카랑 배 아파 낳은 친자식은 분명 다르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업둥이 조카보다야 배 아파 낳은 친자식에게 훨씬 더 마음이 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테죠. 문제는 돌변한 고모와 고모부의 악행은 그저 친자식을 더 아끼고 업둥이 조카인 저를 덜 아끼게 되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섰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고모부라는 사람은 고작 8살짜리 어린이였던 제 입으로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이 그렇게 아까웠던 모양이었습니다. 골방에 틀어박힌 채로 허기를 견디다 못한 제가 아주 크게 용기를 내어서 그 집 식구들의 밥상에 슬그머니 끼어 앉기만 하면 그야말로 불호령이 떨어지기 일쑤였어요. 얘라 이 정신머리 없는 녀석아, 네가 지금 남의 집 밥상에 끼어들 군번이야? 고모부랑 고모가 배가 불러서 더 못 먹겠다고 물러나 앉으면 그제서야 눈치껏 남은 밥이나 조용히 처리할 것이지. 아무리 어려서 뭘 잘 모른다고 쳐도 최소한의 염치라는 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그럴 때마다 고모는 뭘 하고 있었냐고요. 똑같이 굴었죠 뭐.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뜨고 나섰습니다. 청 그렇게 허기가 져서 못 견디겠거들랑 하늘나라에 있는 너 그 부모한테 가서 밥값부터 받아오거라. 겸사겸사 지금껏 먹이고 키워준 값도 한꺼번에 다 받아오고. 그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 생각만 하면 아까워서 복장이 터져나갈 지경이니까. 그러한 구박은 비단 먹는 일에만 그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저를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는 즉시 온갖 집안일을 혼자 다 해내야만 했고, 심지어는 친구들이 밖에서 뛰어놀 때 집안에 가만히 틀어박혀서 두 사람의 친자식까지 돌봐야만 했죠. 하물며 갓난쟁이 친아들이 울음을 터뜨리기라도 하면 엉뚱한 저에게 온갖 타박이 다 떨어졌습니다.
너 혹시 우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라도 있니? 그래서 안갚음이라도 해보겠답시고 우리 아들 볼이라도 꼬집은 게야? 저 진짜 그런 적 없어요, 고모.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유식 잘 먹고 잠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멀쩡히 잠들어 있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 그렇게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기저귀를 한번 열어보세요. 기저귀가 젖어서 바꿔달라고 울음을 터뜨린 게 분명하니까요. 당연하게도 제 말이 옳았습니다. 고모가 자기 아들의 기저귀를 열어보니까 자다가 소변을 보았던 모양인지 기저귀가 흥건하게 젖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고모는 제 말이 옳았다는 것이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자기 말이 맞다고 우겨대느냐고? 그럼 저더러 얌전히 구박이나 당하고 있으라고요?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놈이... 안 되겠다. 가서 구두주걱이나 가져와. 내 이참에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버르장머리를 아주 제대로 고쳐줄 테니까. 그런 와중에 단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학교였습니다. 두 사람이 저를 선뜻 초등학교에 보내주었냐고요. 학교에 보내준 건 맞지만 보내주고 싶어서 보낸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초등학교는 나라에서 시켜주는 의무 교육이었기에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자기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테니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내주었을 뿐이었거든요. 그때 그 시절을 지금 다시 돌아보아도 저에게 학교만큼 천국인 곳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최소한 학교 눈치를 보느라 저희 급식비만큼은 무척이나 아까워하면서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내주었고 덕분에 저는 하루 한 끼 학교 급식만큼은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물론 집에서는 급식비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타박을 무지하게도 받았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런 소박한 행복마저 길게 가지는 못했습니다. 때는 제가 딱 10살이 되던 어느 봄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학교 수업을 마친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시밭길을 향해 스스로 걸어가는 기분으로 귀가를 했는데요. 제가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기가 무섭게 고모와 고모부가 작당 모의를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내가 알아봤는데 장애 판정을 받으면 국가에서 주어지는 혜택들이 꽤 많더라고. 어쨌거나 법적으로는 우리가 보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녀석이 장애 판정을 받으면 우리도 덩달아서 수혜를 보게 되는 셈이고. 그리고 당신 초보 운전이잖아. 초보 운전이면 당연히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필이면 운 나쁘게 조수석 안전벨트가 망가져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진짜 정말 무서웠습니다. 당장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면 장차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한들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조용히 현관문 앞을 빠져나왔고 그러는 즉시 이를 악문 채로 필사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하지만 고작 10살짜리가 자기 두 발로 내달려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멀리 가려면 지하철을 타던지 버스를 타던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해야만 했어요. 이에 저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내달렸지만 지하철역 앞에 도착하고 보니 막상 수중에 10원짜리 한 장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한 채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저는 마침 지나가던 할아버지 한 분께 무작정 다가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할아버지께서는 사색이 된 저의 얼굴을 보고선 심상치 않은 상황을 직감하신 것 같았어요. 너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도움이 필요하면 이 할애비가 경찰서에 같이 가줄까? 다만 그때 저는 제가 왜 그곳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할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조금만 더 먹었더라면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했겠죠. 아니, 그 이전에 제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최소한 지하철역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를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차분하게 생각할 겨를 따위도 없었고 그 두려운 상황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급한 대로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게 실은 지하철 요금이 없어서요. 죄송하지만 지하철 요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꼭 갚겠습니다. 정말 지하철 요금만 해결해주면 되는 거니 다른 도움은 필요 없고. 네, 제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꼭 갚겠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께서는 굳이 갚을 필요는 없다면서 제 손에 지하철 요금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안 되셨는지 주변 눈치를 잠시 살피고서는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잠시라도 너희 곁에 머물러 있어주고 싶지만 이 할애비도 아들 녀석이 갑자기 입원을 했다고 해서 급히 병원으로 가는 길이라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대신 너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 한마디는 해줄 테니 명심하려무나.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른들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렴. 혼자서 헤쳐나갈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는 망설이지 말고 주변 어른들한테 손을 내밀어도 돼. 어른들에게는 너처럼 갸녀린 새싹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으니까. 그런 할아버지의 말씀이 어찌나 감사하고 힘이 되던지 또래 친구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다름 아닌 집이고 가정일 테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집 밖의 세상이 훨씬 따뜻하고 포근하더라고요. 아무튼 덕분에 지하철을 타게 된 저는 집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역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경기도에 있는 종착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갔거든요. 꽤나 먼 거리를 이동했던 탓에 지상으로 올라와 보니 어느덧 저녁 노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또 때마침 여기저기서 맛있는 음식 냄새들이 풍겨오기 시작했죠. 하지만 당시 제 수중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허기는 자꾸 차오르고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어둠까지 빠르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허기와 갈증과 밤거리를 향한 두려움을 무릅써가며 그저 걷고 또 걷는 일뿐이었어요. 정해놓은 목적지도 하나 없이 그저 고모, 아니 그 몹쓸 인간들로부터 조금이라도 먼 곳으로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죠. 그렇게 정처 없이 걷고 또 걷던 제가 도착한 곳은 참 우연찮게도 어느 고아원의 정문 앞이었어요. 마침 고아원 쪽에서는 아주 고소한 쌀밥 내음이 풍겨왔죠.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저에게 고민할 겨를 따위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있는 힘껏 쥐어짜내서 고아원 내부의 급식소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마침 저를 발견한 고아원 선생님께 애걸복걸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밥 한 끼만 먹여주세요. 그러자 선생님께서는 크게 놀란 마음을 애써 감추시며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넌 어디서 온 누구니? 선생님이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데리러 오시라고 해줄까? 순간 크게 겁을 집어먹은 저는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밥을 먹여주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집에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밥은 얼마든지 먹여줄 수 있어. 그런 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란다. 그치만 지금 선생님이 걱정하고 있는 건 우리 꼬마 친구가 대체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야.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으련? 그래야 선생님도 우리 꼬마 친구를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그렇게 차분하고 포근하게 말씀하시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문득 지하철역에서 만났던 할아버지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바로 그 조언 말이에요. 당연히 저는 어른인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고모와 고모부의 이름이 선뜻 입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행여라도 고모와 고모부가 연락을 받고 저를 잡으러 들이닥친다면 저로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아주 현명한 어른이셨습니다. 그래, 눈치를 보아하니 보호자들에게 직접 연락이 가는 건 원하지 않는 모양이로구나. 그럼 어디 학교에 다녔는지라도 얘기해 줄 수 있겠니? 학교를 얘기해 주면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우리 꼬마 친구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 그제서야 크게 안도한 저는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고원 선생님께서는 즉시 저희 담임 선생님께 연락을 하셨고 담임 선생님께서 크게 놀란 채로 달려와 주셨어요. 덕분에 다시금 크게 안도한 저는 두 선생님들께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제가 왜 도망을 쳤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러자 두 선생님께서는 우선 저를 다독이신 뒤에서야 두 몹쓸 인간들을 향한 분노를 터뜨리셨고 덕분에 저는 그 고아원에서 며칠 임시로 머물며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두 선생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두 몹쓸 인간들과 한바탕 전쟁을 치러주셨어요. 특히나 고아원 선생님께서는 고아원 자문 변호사님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저를 아주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님까지 나서서 아주 강력하게 엄포를 놓으니까 그 몹쓸 인간들이 그야말로 깨갱하며 고개를 넙죽 숙였다고 하더라고요. 지들도 스스로 저지른 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굳이 저를 더 데리고 살 생각조차 없는 인간들이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러한 싸움에서 두 선생님들께서 모든 승리를 다 거두게 된 직후 저는 곧장 지방에 있는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정식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또한 두 선생님들께서 저를 위해 베풀어 주신 지혜였어요. 만약 제가 그 고아원에서 계속 머물게 될 경우 그 몹쓸 인간들이 언제 저에게 몰래 접근해서 해코지를 할지 모르니 그 인간들과 먼 지역에 있는 고아원에서 지내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었죠. 이에 저는 두 선생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먼 지방에 있는 새로운 고아원으로 떠나서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저는 두 번째 인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지내는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교육 활동에 참여하다 보니까 저에게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건 바로 원두를 볶아서 커피를 만드는 일과 제과 제빵이었죠. 비록 아주 특별하거나 희귀한 재능까지는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아주 크나큰 축복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정성껏 만든 커피를 주변 분들께 대접해드리는 순간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치 기쁘고 행복했으니까요. 제가 직접 예쁘고 맛나게 만든 빵과 다가류를 고아원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일 또한 더할 나위 없을 만치 즐거웠고요. 더군다나 바리스타 자격증과 제과 제빵 자격증을 한 번에 턱턱 취득해내었으니 의심의 여지조차 없이 하늘께서 저에게 내려주신 천직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꿈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었죠. 장차 저만의 제과 제빵 카페를 오픈해서 한평생 행복을 만끽하며 살겠노라고 말이죠. 이후 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어느 카페에서 쭉 종업원으로 일하며 실력을 키워나갔고 경력도 쌓았죠. 저만의 제과 제빵 카페를 창업하기 위한 저축도 꼼꼼히 해나갔고요. 이처럼 일밖에 모르던 저에게 마치 선녀 같은 인연이 다가온 건
제 나이가 20대 중반을 막 넘어가던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일하던 카페에는 여성 단골 손님분이 하나 계셨어요. 그분은 카페가 오픈하는 시간에 맞추어 찾아와서는 몇 시간씩이나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가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빵을 매번 한 알음씩 사가는 분이셨는데요. 매일같이 그러던 분이 며칠째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나 걱정도 되었고요. 그 단골 손님이 제가 일하던 카페로 다시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이 훌쩍 지난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손님이 커피는 주문하지 않은 채로 그저 카운터 앞에서 저를 빤히 쳐다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왜 그렇게 보십니까? 옷에 뭐라도 묻었나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눈치가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맨날 찾아오던 사람이 한동안 코빼기도 안 비쳤으면 예의상이라도 그동안 왜 뜸했는지,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긴 건지 한마디 물어보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꼭 이런 식으로 여자가 먼저 말을 꺼내야 속이 시원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왜 뜸하셨던 건가요? 나쁜 일이 생기신 건 아니죠? 일부러 안 왔어요. 그쪽이 저를 신경 쓰나 안 쓰나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난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매일같이 시간 내 찾아온 건데, 좋아하지도 않는 커피를 매일 마셨던 건데, 여자 쪽에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쪽은 저한테 관심 한번 주지를 않으니까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야 말았습니다. 그분께서 계속 저한테 신호를 주었었는데 제가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바람에 좋은 인연을 놓치게 생겨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동시에 저는 제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분을 연모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카페를 나가려는 그분을 쫓아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열흘이었습니다, 손님. 아니, 그대가 찾아오지 않은 시간이 꼬박 열흘이었다고요. 저는 그 열흘 내내 1분 1초씩 세가면서 그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왜냐면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그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저와 그녀는 연인이 되었고 오래지 않아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으며 결혼 준비는 아무런 문제도 없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었어요. 다만 저는 예비 장인 장모님께서 그동안 제가 살아온 성장 배경과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잠깐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단지 기우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는 오히려 저의 상처를 감싸 안아주며 예비 사이로 인정해 주셨죠. 하지만 오래지 않아 아주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저의 예비 신부가 덜컥 위암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저희는 헤어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까짓 위암 따위가 저희의 사랑을 갈라놓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다만 저는 남편으로서 한 가지 큰 결심을 해야만 했고 그 결심 그대로를 예비 장인어른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따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 아버지로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자네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네. 예비 신부가 다른 병도 아니고 암에 걸렸다는데 그걸 버젓이 알고서도 혼인을 올릴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님. 혼사를 무르자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은 혼인신고만 올리려고요. 그건 또 무슨 소린가?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부터 올리겠다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따님의 치료가 가장 시급한 상황인데다가 따님 곁에서 치료를 제대로 도우려면
제가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 신분이어야 훨씬 수월할 것 같아서요. 대신 결혼식은 따님께서 완치된 다음에 그때 행복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러니 혼인신고부터 올리는 걸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네, 맞습니다. 당시 저는 우선 혼인신고를 올린 뒤 남자친구가 아닌 법적 배우자의 신분으로 치료를 돕고 싶었어요. 그러는 쪽이 여러 절차들에 있어서 훨씬 수월할 테니까요. 아무튼 그날 예비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딱 한마디를 물어보셨습니다. 암 환자 병수발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을 걸세. 나중에 지쳐서 도망칠 것 같으면 차라리 이쯤에서 헤어지고 자네의 인생을 찾아서 떠나도록 하게. 따님은 저의 세상을 비추는 햇살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앞으로 한평생 그 햇살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식은 미루고 우선 혼인신고부터 올리는 걸 허락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장인어른께서는 아픈 딸 자식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게 노라고 나서준 제가 무척이나 고마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직장에서 정년퇴임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탈탈 털어서 한적한 교회지에 카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딸아이를 잘 보살펴주는 한편으로 자네의 꿈 또한 마음껏 펼쳐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당시 제가 장인어른의 선물이 더더욱이 감사했던 이유는 비단 저의 꿈을 응원해 주셨던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카페를 마련해 주신 그 돈은 장인 장모님에게 남은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원래 장모님께서는 두 분이 함께 지내던 고향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짓던 분이셨는데요. 그러던 중 어떤 사건으로 인해 농지와 관련된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셨다고 해요. 결국 남은 노후 자금이라고는 장인어른의 퇴직금이 전부인 상황이었고요. 그런 노후 자금의 전부를 사위의 꿈을 위해 흔쾌히 내어주신다니 너무나도 감사한 한편으로 크나큰 책임감 또한 느낀 저는 장인 장모님께 큰절을 올리며 철석같이 약속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두 분을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안사람도 열심히 간호해서 암에서 완치되는 즉시 꼭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겠습니다. 제가 그날의 약속을 모두 지키게 된 건 그로부터 몇 년 뒤 제 나이가 딱 30이 되던 바로 그 해의 일이었습니다. 우선 저희 아내는 저의 도움을 받아서 그 힘들다는 항암 치료를 잘 견뎌낸 덕분에 사실상 완치 판결을 받았고요. 그러는 동안 저의 제과 제빵 카페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어요. 처음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휑한 외곽지였지만 근처에 큰 도로가 뚫리고 관광지도 여러 생기게 되면서 장사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죠. 물론 저희 카페가 대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끄럽지만 저의 제과 제빵 그리고 커피 메이킹 솜씨가 아주 큰 몫을 해주었어요. 워낙 맛이 좋다고 소문이 난 덕분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크게 번지기 시작했고 오래지 않아 연예인 단골 손님들도 꽤나 생겼을 만치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거든요. 주변 지인들의 말 맞다나 거의 돈을 쓸어 담는 수준으로 마침내 크게 대성한 거죠.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모두의 축복 아래 아내와 뒤늦은 결혼식을 올리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미처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오리라고 말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혼식에 나타난 불청객은 다름 아닌 바로 그 몹쓸 고모였습니다. 예식을 앞둔 신랑으로서 결혼식장 앞에서 한창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저에게 뜬금없이 그 여편네가 나타나더라고요. 당연히 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는 없었어요. 이미 제가 10살 때 그 집에서 도망쳐 나오면서부터 끊어진 인연이었던 데다가 그쪽으로는 청첩장조차 보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 몹쓸 여편에는 뻔뻔하리 많지 아주 당당하게 행동하더라고요. 사람을 왜 그렇게 쳐다보니?
내가 어디 못 올 곳에 온 것도 아니고. 됐으니까 어떻게 알고 왔는지나 말해요. 청첩장도 안 보냈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고요? 예전에 너랑 우리 식구들이 같이 살던 동네 기억하지? 어쩌다가 그 동네에서 슈퍼하던 여편네를 십수년 만에 다시 마주치게 됐는데 그때 그 여편네가 얘기해 주더구나. 그래서 아름아름 알아봤더니 이게 웬걸? 우리 조카가 크게 자수성가를 했더라고. 순간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저는 카페 영업 도중에 아주 익숙한 얼굴의 남자를 카페 사장과 손님 사이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뜻밖에도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 살던 그 동네의 슈퍼집 아들이자 그 몹쓸 인간들이 돌변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저와 어울려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이에 저는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예의상 청첩장을 건넸었는데요. 그러는 바람에 제 결혼 소식이 그 몹쓸 여편네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친구에게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 아주머니께서 저의 결혼 소식을 전한 건 어디까지나 그 몹쓸 여편네의 속을 박박 긁어놓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그 몹쓸 여편네가 저한테 얼마나 구박을 했었는지 잘 알고 계셨기에 너한테 구박받던 조카가 대성했다더라.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하는 식으로 속을 긁어놓으려고 했었던 거죠.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여편네가 대체 무슨 염치와 목적으로 결혼식 자리까지 찾아왔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하간 난 오늘 이 자리에 하객으로 온 게 아니니까 일단 이것부터 바꿔라. 그렇게 말한 그 여편네는 저에게 웬 봉투 하나를 건넸는데요. 그 봉투를 열어본 저는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건 저더러 자기한테 거액의 돈을 내어놓으라는 일종의 청구서였거든요. 너를 10살까지 먹여주고 키워준 비용에 대한 청구서야. 내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통장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거기 적힌 그대로 준비해서 나중에 따로 만나가지고 현금으로 주려무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람처럼 나타난 누군가가 그 여편네의 뺨을 냅다 후려 갈겼어요. 그분은 다름 아닌 저의 장인어른이었고 그 여편네는 뺨을 후려맞기가 무섭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저희 쪽을 바라보던 장인어른 쪽 하객분들께서 우르르 달려들어서는 그 몹쓸 여편네를 거의 멍석말이 하듯이 두들겨 놓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당하던 몹쓸 여편네는 겨우겨우 고개를 들어서 저희 장인어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글쎄 마치 자기의 얼굴을 숨기기라도 하려는 듯이 고개를 팍 숙인 채로 도망을 쳐버리지 뭐예요. 좀처럼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장인어른께 조심스레 여쭈어 보았는데요. 그날 장인어른께서는 좀처럼 분노가 가시지 않는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니만큼 일단 서로의 자초지종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꾸나. 그때 저는 장인어른께 더는 자초지종을 여쭈어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혼주인 장인어른의 얼굴이 너무나도 큰 분노에 휩싸여 있었기에 마음을 가다듬을 시간이 필요해 보였기 때문이었으며 또 때마침 결혼식을 시작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어쨌거나 그날의 결혼식은 또 다른 불상사 없이 아주 순조롭게 어찌저찌 잘 끝났고 제가 모든 자초지종을 알게 된 건 결혼식 바로 이튿날의 일이었어요. 애당초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을 떠나지 않기로 했었거든요. 아내가 위암 완치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서 멀리 여행을 다녀오기에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웠으니까요. 아무튼 당시 저는 장인어른께 자초지종을 여쭙기에 앞서서 그 몹쓸 여편네와의 악연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고모가 결혼식 당일 장인어른께 뺨을 얻어맞았던 바로 그 여자라고 말이죠.
그러자 장인어른께서는 무슨 이리도 지독한 악연이 다 있냐면서 아주 무겁게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대략 1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라네. 당시 우리 고향 마을 사람들은 몇 년째 농사가 잘 안 되어서 갖은 고생들을 다 겪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젊을 적에 서울로 상경했던 토박이 녀석이 자기 안 사람을 데리고 귀양을 하더라고. 네, 맞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동네 토박이 녀석이 바로 저희 고모부라는 사람이었고, 그 청년이 데리고 왔던 안 사람이 바로 저희 고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고모부는 자기네 집안이 그 동네 마당발이자 터줏대감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몇 년째 흉작으로 고생하고 있던 주민들에게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해요. 다들 각자 따로 농사를 지어서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주민들끼리 합심해서 협동조합도 만들고 특산물 가공 공장도 세워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말이죠. 다들 그놈의 말을 믿었지. 일찍이 세상 떠난 그놈 부모님들이 워낙 인품이 좋은 분이었던 데다가 대대로 우리 고향 마을의 토박이었거든. 그래서 다들 그놈을 믿고 각자 재산들을 헐어가지고 거액의 출자금이랑 투자금을 만들어줬는데 돈을 받자마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더구나. 뒤통수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곧장 신고를 했지. 하지만 잡을 수가 없었어. 경찰이 두 연놈의 거취를 추적해보니까 돈을 받고 잠적하던 바로 그날에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로 출국을 해버렸다더구나. 그 연놈들이 아주 작정하고서는 마을 주민들의 전 재산을 빼먹고서 해외로 도피를 해버렸던 게지. 당시 피해자들 중에는 저희 장모님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식 당일에 그 몹쓸 여편네를 흠씬 두들겨 주었던 장인어른 쪽 하객분들 또한 전부 그 몹쓸 연놈들의 악행으로 인한 피해자였고요. 그분들이 분노의 주먹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던 건 그 몹쓸 인간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손해배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해외로 도피해버린 바람에 경찰은 두 인간을 잡아넣을 수 없었고, 그대로 시간이 약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버리는 바람에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버렸거든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시효 또한 모두 끝나버렸고요. 즉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도 다른 피해자분들께서도 10여 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난 사기꾼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의 소년 시절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악당들이 심지어 존경하는 처가댁의 원수라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으면서도 모든 공소시효가 이미 종료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죗값을 치르도록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또한 당시 제가 더더욱이 함부로 나설 수 없었던 이유는 해외로 도피까지 했던 그 인간들이 대체 왜 귀국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마을 전체의 재산을 싹 다 빼먹고 도주했던 인간들이 그 많은 재산은 대체 어디다 두고서는 결혼식장에까지 찾아와서 키워놓은 값을 달라며 저에게 거액의 청구서를 들이밀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었고요. 제대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단 하나도 없었던 만큼 저로서는 그 인간들을 경계해야만 했고, 또한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해야만 했습니다. 한낱 지렁이들도 밟으면 꿈틀하는 법이니 그들로 하여금 죗값을 치르게 만들겠답시고 억지로 무리해서 나섰다가는 괜히 저희 쪽에 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하늘과 승리의 여신은 저희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간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해법이 아주 뜻밖의 상황 속에서 발견되었거든요. 그날 저와 아내는 사회의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한 활동을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저처럼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제과 제빵 및 커피 메이킹을 무상으로 가르치는 교육학원을 설립하려고 했거든요. 이를 위해서 저희 부부는 변호사님을 만나서 법률 자문을 받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모두 확인하고 검토를 받아야 마땅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변호사님께서 전직 검사님 출신이더라고요. 당연하게도 형사법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셨고요. 이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 몹쓸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는데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을 전체가 사기극에 휘말렸다면 그자들이 획득한 이익금이 최소 5억은 초과하겠네요. 5억이 다 보겠어요. 장인어른 말씀 들어보니까 집집마다 아무리 못해도 몇 억씩은 뜯어먹혔다던데. 그렇다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소시효는 7년이 아니라 최대 15년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피해자분들께서는 공소시효를 7년이라고만 알고 있었을까요?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특경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 때 특경법이 아니라 일반 사기죄 기준으로 신고를 하셨을 공산이 높습니다. 그럼 그 인간들이 귀국할 때 왜 공항에서 검거되지 않았던 건가요? 공소시효가 남았다면 당연히 귀국 즉시 체포되어야 마땅하잖아요. 사건 당시에 공소 자체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 거예요. 사기꾼들이 범행 즉시 외국으로 도피를 했으니 피의자 조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해서 기소 중지 처분을 경찰과 검찰 측에서 내려놓았다면 공항에서 체포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당연하죠. 다만 그자들이 귀국 후에도 계속 도피 생활 중이라면 실제 검거가 이루어지기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위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로써 그 몹쓸 인간들을 잡아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 확인이 되었지만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그 인간들의 소재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니와 연락처조차 오리무중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몹쓸 인간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헤끼더라고요. 변호사님을 만나고 바로 이튿날의 일이었습니다. 그 몹쓸 인간들이 간밤에 저희 카페 입구에 청구서를 붙여놓았더라고요. 쥐죽은 듯 숨어 지내도 모자랄 판에 그놈의 돈 욕심을 떨쳐내지 못한 모양이었죠. 어쨌거나 저에게는 아주 호재였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저에게 다시 접근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해줄 테니 언제 어디서 만나자는 편지를 카페 입구에 붙여놓았더니 그자들이 그 편지를 밤중에 몰래 가지고 사라졌거든요. 그랬더니 역시나 약속 당일 그자들이 희희낙낙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몹쓸 인간들을 반겨준 건 현찰다발이 아닌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의 수갑이었죠. 물론 그 인간들은 처음에는 아주 태연자약했어요. 심지어 실실 웃어가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이보세요 멍청한 조카님아. 너 그 처가댁 일 때문에 이런 짓을 벌인 모양인데 그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나버렸단다. 하지만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착각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는 그쪽들이야말로 현실 파악 좀 제대로 하시죠. 일반 사기는 공소시효가 7년이지만 그건 피해 규모가 5억 미만일 경우의 얘기고 그쪽들이 저지른 피해 금액은 수십억이 훌쩍 넘어가는 수준이잖아. 그런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돼서 공소시효가 15년이야. 공소시효 아직 한참 남았다고. 그렇죠, 형사님? 제가 그렇게 외치자 마침 형사님께서 체포영장을 들고 들어오셨고 두 인간에게 혐의 사실을 말해주었어요. 한마을을 뒤흔들었던 거액의 사기 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한다고 말이죠. 그제서야 사색이 된 두 연놈은
형사님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도 했고 끌려가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 썼지만 그래봤자 이미 수갑까지 찬 상태에서 건장한 경찰들의 힘을 이겨낼 수는 없었죠. 소변까지 찔끔 흘려가면서 경찰차에 구겨 넣어지는 모습이 어찌나 우습고 통쾌하던지 2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이후 조사 결과 그들이 왜 귀국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진실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사기 행각 직후 동남아로 도피한 그들은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이랑 똑같은 사기꾼에게 뒤통수를 맞아버렸다고 해요. 가깝게 지내던 한인 동포에게 뒤통수를 맞아서 전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졸지에 국제 거지가 되어버린 그들은 수중에 돈 될 만한 것들을 탈탈 털어서 모두 팔았고 속된 말로 입고 있던 빤스까지 싹 다 팔았다고 할 정도로 간신히 비행기표를 사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물론 과거의 사기에 대한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갔으니 최소한 모국에서 콩밥 먹을 일은 없다는 섣부른 착각 때문에 귀국을 선택할 수도 있었던 것이었죠. 문제는 그들은 거지꼴이 되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랑 같이 살던 옛 동네의 주민들에게 또 다른 사기를 쳐서 한탕 크게 해먹으려는 심산으로 옛 동네를 다시 찾아갔죠. 하지만 옛 동네 주민들은 그자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나마 슈퍼집 아주머니께서 당신들이 그렇게 구박하던 조카는 대성에서 아주 풍족한 결혼식까지 올린다던데 지금 당신들 꼴을 보아하니 천벌을 받은 셈이다 하는 식으로 그 인간들의 속을 박박 긁어놓았을 뿐이었죠. 그 인간들이 저에게서 키워준 값을 받아내겠다고 결심한 건 바로 그때였다고 합니다. 어떤 추태를 부려서라도 저한테서 돈을 받아내서 그 돈으로 호의호식할 작정이었던 거죠. 뭐 그래봤자 그놈의 돈 욕심 때문에 저의 꾀에 걸려들어서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잡혀가게 되었지만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그들의 행각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법률에 해당되는 만큼 피해 금액에 비례해서 판결받은 형량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더군다나 저한테까지 접근해서 금전을 갈취하려고 했었던 만큼 일말의 선처의 여지조차 없었기에 법원에서는 법에 따라 가능한 만큼의 형량 모두를 고스란히 선고했죠. 판결이 확정되던 그날, 그 인간들은 이제 내 인생 끝났다며 통곡하다가 실신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엄격하고 지엄하니까요. 반면에 저는 오늘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빵 카페의 매출이 나날이 늘어서 통장이 그야말로 미어져 나갈 지경이고요. 그 재산을 저 혼자 쓰는 것이 아닌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해서 많은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그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참으로 다사다난하고 긴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마치며 혹시 저에게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요금을 빌려주셨던 어르신과 저를 도와주신 고아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꼭 다시 만나서 큰 절도 올리고 은혜를 꼭 갚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